네, 10월 14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는 0%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34,377포인트, S&P 500은 0.3% 상승한 4,363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한 14,57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데 지금 기업 실적을 주시하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9월 CPI는 전월보다 0.4% 올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4%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 5.4%는 지난 6월, 7월 기록한 것 같은 수준으로 이 수치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2년물 국채 금리는 물가 지표 발표 직후에 모두 상승을 했는데 10년물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됐고 2년물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금일 첫 번째 순서는 주식 전략 글로벌 ETF 하재석 연구원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글로벌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이나 채권이나 모두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변동성이 높아진 환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다만 그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1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당시에는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주식 시장과 원자재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특정 공급 축의 이슈로 특정 원자재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주식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높지 않은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투자할 만한 자산으로서 이 원자재 가격의 원자재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 보고서에서 이 그린플레이션 관련 산업금속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에너지 중에서는 천연가스 쪽을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계시고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P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러시아 주식 ETF가 천연가스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상장 러시아 주식 ETF는 가즈프롬이 거의 20%가 담겨 있고요. 에너지 주식 비중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관련된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는 유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천연가스 대비해서는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가 레벨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전망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에너지 주식 쪽의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유동성이 피크아웃되고 있는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 주식 시장의 업종 중에서 에너지 업종이 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도 가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그런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상장 대표 에너지 기업 ETF XLE와 더불어서 EMP 기업, 에너지 생산 기업 ETF 쪽에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천연가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천연가스 EMP 기업 ETF FCG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ETF 중에서도 KB스타 S&P 미국 원유 생산 기업 ETF가 미국에 상장된 EMP ETF XOP와 같은 기초 지수를 추종을 하고요. 실제로 성과 측면에서 봐도 거의 동일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를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이 상품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P, 이 미국의 에너지 미드스트림 쪽에 투자하는 MLP ETF들이 사실 유가 상관관계가 높아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국면에서는 MLP의 투자 매력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에너지 주식 투자 ETF 대비해서 MLP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매력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ETF 시장에서 상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9월 30일에 국내 탄소 배출권 ETF 4종이 동시에 상장을 했고요. 미국에는 이제 애초에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이 돼 있었는데 이달 들어서 미국 탄소 배출권 CCA라고 하는 이 미국 탄소 배출권에만 투자하는 ETF와 유럽 탄소 배출권에만 투자하는 ETF도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이 미국 탄소 배출권이 최근에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 대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이런 어떤 틈새 시장 측면에서 미국 탄소 배출권 ETF를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어제 메타버스 ETF가 또 4개가 동시에 상장이 돼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VI 자산하고 마이다스 자산 운용에서 첫 번째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고요. 특히 마이다스 운용은 AI를 운용 전략에 접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자재 전력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최진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68,500원에서 54,000원으로 하향을 하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중국 굴삭기 시장이 이제 둔화를 넘어서서 점점 감소 국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굴삭기 시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실적 저해가 전반적으로 동사의 성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좀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뭐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계 섹터에서 이런 식으로 성장 둔화 좀 패턴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업계에서 밸류에이션의 전반적인 좀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 PER을 13.7배에서 10.9배로 할인해서 이렇게 재평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중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단은 중국 시장 자체가 상반기만 해도 뭐 85.3% 1분기에 성장하는 이런 패턴이 최근 8월에는 마이너스 31.7%로 돌아서면서 완전히 추세가 변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중국 시장 자체가 둔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3.1% 정도, 3%대를 꾸준히 유지해 왔었는데요. 지난 5월 우리 대한민국의 남중국해 개입 선언 이후로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현재 0.9%까지 점유율이 하락했고 현재 점유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획득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내년에도 전반적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외 지역은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우리 국내 내수까지 좀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주택 건설 지수가 76%로 여전히 기준점이 50포인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내수에서의 생산 확대가 중국 지역의 판매 감소를 어느 정도 메이크업하는 형태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중국향 매출 규모가 이미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가 지속될수록 중국의 부진이 이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전반적으로는 지게차 부분 매각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회사가 그만큼 굴삭기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는 의미 있게 돌아서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민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업종 내 최선 우주 계속 유지하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는 일단 다른 대형사들과 달리 연초 계획 모두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현대 스틸 산업과의 시너지가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밸류에이션 비춰봤을 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목표 자체는 무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수주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모든 건설사가 공통된 상황인데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계속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지금 현대건설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해상풍력 시장 확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줄 수 있는 잠재력이다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부합할 걸로 보고 있고 분양 실적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좀 적지만 뭐 운정 같은 데들이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가 10월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뭐 카타르 병원 공사라던가 필리핀 남북철도 관련된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은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000원에서 8,5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아무래도 그 인수 관련된 프리미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중흥건설로 결정되면서 EV/EBITDA를 기존의 4.0배, 3.5배로 떨어뜨리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는 이유는 주택 분양 확대로 인한 매출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카타르 모잠비크 가스전 같은 LNG 에커플랜트 회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NG 에커플랜트는 사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대우건설이 지금 나이지리아 수주를 받은 게 처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리레이팅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확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부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분양 세대수가 35,000세대인데 현재 16,000세대밖에 못했다는 점은 요로 달성 가능성 좀 낮추는 부분이고 뭐 반면에 이제 실적 주택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렇게 본업 위에 뭐 시장에서는 뭐 여기도 잠깐은 코멘트가 돼 있지만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는 뭐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현대건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유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거는 해상풍력일 것 같고요. 지금 400메가 단위로 해서 국내에서 뭐 대여섯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계측되고 있는 상태고요. 건설사들에게 왜 이게 기회가 되냐면 일단은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400메가 기준으로 2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사의 한 절반 이상은 건설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른 건설사보다도 현대건설이 유리한 이유는 이제 하부 구조물 제작업체 현대스틸 산업과의 시너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다른 건설사들 현금이 많습니다. 근데 각각의 전략 방향이 좀 다릅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해상풍력에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현대건설, 하나건설, SK, 코론글로벌 정도인데 사실 그 중에서 현금만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가장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분 투자 후에 이런 공사 계약까지 받아올 수 있는 거 감안했을 때는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현대건설이 상당 부분 과점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정부의 어떤 탈탄소 정책의 해상풍력이 굉장히 키라는 것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마트 주용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저희가 이제 업종 내에서 굉장히 좀 제일 선호하는 이제 종목인데요. 이제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업종 내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 뭐 다른 종목들 이제 실적 프리뷰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9월달에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 쪽 숫자가 많이 올라오는 것과 달리 지금 이마트가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할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초중순부터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대형 유통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장보기 수요가 좀 감소한 영향 때문에 좀 매출이 좀 저조한 모습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할인점, 트레이더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장보기인 이제 SS닷컴에서도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9월 실적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에 좀 컨센서스 대비로 조금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5월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이제 재난지원금에 따른 이제 매출 감소 영향은 이제 한 달 이내로 이제 종료가 됐었고요. 지금도 이제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이런 부정적 영향이 소멸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매출 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단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종료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제 4분기부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연결자회사 편입 효과로 이제 내년도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달라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필옵틱스 백준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필옵틱스라고 하는 기업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주가 흐름이나 거래량을 보셨을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이 회사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7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다른 그림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필옵틱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 정도 수준인데, 실제 이 회사의 매출을 뜯어보면 피어그룹 중에서는 LIS가 이제 디스플레이랑 비슷하고요. 유일 에너테크가 2차 전지 쪽에서 비슷한데, 이 두 개 업체의 매출을 합해 놓은 것보다 필옵틱스가 더 큽니다. 근데 이 두 개 업체가 시가총액이 두 개를 합치면 3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필옵틱스의 시가총액이 좀 싸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좋아 보이는 투자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2차 전지 매출이 올해 70% 비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 이제 근거가 삼성 SDI 향으로 이 회사가 헝가리 공장 쪽 스태킹 장비 수주를 많이 지금 받고 있고요. 1공장 같은 경우에는 6개 라인 중에서 4개 라인 수주를 받았고, 2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가 2개 라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수주 잔고가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삼성 외에도 다른 고객사들도 지금 뭐 태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주를 2차 전지 쪽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쪽 투자가 워낙에 좀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뭐 휴대폰 쪽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이제 고객사 투자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가 UTG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UTG는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도우인시스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트 업체,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인 전자 쪽에서 내재화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에 이제 전자 쪽으로 UTG 커팅 장비를 납품했던 필옵틱스의 수혜를 좀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UTG 장비 관련해서 8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이제 이 세트 고객사 쪽의 내재화 수요에 의해서 UTG 커팅 장비 쪽 수혜를 상당히 좀 크게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초도 장비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낮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이익률이 좀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PER 기준으로는 다른 2차 전지 장비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UTG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외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그리고 보산철강까지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어제 3분기 잠정 실적 나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산철강 11월 가격 정책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조 1,100억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20%, 당타 추정치 대비로도 11%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원인은 철강 가격 상승이 이끄는 것 같고요. 저희들 추정으로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철강 가격과 원가의 차이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5만 원 이상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해외 쪽 철강 자회사들 실적도 상당히 좋았을 거고요. 연결 부문 실적도 매우 좋았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보선철강 11월 가격 동향 말씀드리면 보선철강은 매 월별로 이제 내수 판매 가격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동결을 했으니까 7월 달부터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격을 보면 중국의 내수 가격은 횡보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주요 판재료 제품 가격이 1%도 채 안 올랐거나 많이 오른 제품이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감산이라든가 전력난, 그다음에 수요도나 이런 것들을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영향은 좀 약했는데요. 지금의 일단 포스코하고 보선철강의 리포트에서의 온도 차이를 좀 느끼셨을 텐데 두 회사의 어떤 리포트 차이가 철강 가격과 실적의 어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간 철강 가격들이 반영되면서 실적은 매우 잘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들이 또 주가를 크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철강 업체들 주가를 예상을 할 때 가격 모멘텀, 그러니까 철강 가격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철강 가격 모멘텀은 좀 다소 약해졌고, 이익 모멘텀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이고, 이 정도 실적이 4분기에도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서, 다시 이익 모멘텀에 기반한 주가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 2015년 말까지 있었던 4, 5년 이어졌던 철강 경기의 하락 사이클과 좀 다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 저감 활동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20만 원대로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일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철강금속 업종 내에서는 사실은 철강 업종들은 이익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도 좀 낮아져 있고 반면에 오히려 이제 중국의 전력난 관련해서는 철강 업체들보다는 비철금속 특히 산업금속 쪽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 해외 주식 하이엔로 장대영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NH 해외 주식 하이엔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중국과 미국 주요 지수는 각각 0.6%, 1.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은 에너지, 금융,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이며 S&P 500 지수가 1.4% 하락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넷플릭스를 포함한 57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중장기 순이자 마진 상승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넷플릭스는 2분기 긍정적인 스트리밍 데이터 발표와 매니페스트, 오징어 게임 등의 흥행에 힘입어 주요 IB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고 여기에 향후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까지 반영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인해 증시 상승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금융 및 산업재 섹터 내 대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전력난이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수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그 결과 상해 종합지수가 0.6% 하락했습니다. 연초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던 필수 소비자 금융 섹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한 반면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등 전력 공급 제한 산업이 다수 포함된 소재 섹터는 전력 공급 축소로 인한 가동률 축소 우려로 8.2% 하락했습니다. CSI 300 지수 내 22개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중국 1위 풍력 설비 기업인 금풍테크놀로지는 중국 풍력 설비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해상풍력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중국 내 연평균 풍력 설치 예상치가 기존 35, 40기가와트에서 50, 60기가와트로 상향되고 있어 풍력발전 설비 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표 택배 운송기업인 운달택배는 최근 택배 산업 내 가격 경쟁 완화로
6월부터 평균 택배 단가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주식시장은 3분기 호실적 발표 예상 기업과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며 특히 에너지와 산업재 섹터의 대표 기업들의 견조한 주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은 나스닥 100 지수 3배 레버리지 ETF인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QQQ이며 중국은 홍콩 항생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항생 H주 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10월 14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